기원 후 193년 로마 제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역사가들이 다섯 황제의 해라 부르는 이 시기는 단일한 황제의 권위가 무너지고 서로 다른 군벌과 장군들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피를 흘리며 맞붙은 비극의 장이었다. 이 격변의 시기 속 특히 주목할 인물은 바로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다. 그는 단순한 반란자나 일개 장군이 아니었다. 동방 시리아 총독으로서 방대한 병력과 민심을 등에 업은 그는 황제를 자처하며 로마의 운명을 뒤흔든 주역으로 떠올랐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의 등장은 당시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치적 이상주의자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통성을 무시하고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한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대립자는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였으며 이 둘의 충돌은 로마 제국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다섯 황제의 해는 단순한 권력 투쟁의 역사 그 이상이었다. 이는 제국의 권력 구조가 군사력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제정 로마가 황금기를 지나 불안정의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격동의 193년 5명의 황제 중 하나로서 당당히 권좌에 도전했던 페스켄니우스 니게로의 삶과 행보를 집중 조명한다. 그는 왜 황제 자리에 도전했는가? 그의 지지 기반은 어디였으며 어떻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는가?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다섯 황제의 해는 로마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수천 년 전 피로 물든 권력의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는 흔히 알려진 다섯 황제의 해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벌인 권력 쟁취의 여정은 단순한 실패한 반란의 전형을 넘어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 민심과 군사력, 제도와 개인의 야망이 얽힌 복잡한 대립구도를 집약하고 있다. 기원 후 193년 코모두스 황제의 암살과 페르티낙스의 단기 집권, 그리고 이어진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의 황제직 매매 사건은 로마 민심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국 각지의 유력 장군들이 황제 자리를 노리며 반기를 들었고 이 중 동방 시리아 총독이었던 페스켄니우스 니게로 역시 로마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는 주로 시리아를 비롯한 동방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다. 그는 상당한 통치 경험과 절제된 성품으로 지방민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로마의 혼란에 대한 염증을 느낀 이들 사이에서 안정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시리아 지역의 병력은 정예였고 오랜 기간 동방의 위협에 대비하며 단련된 군단은 니게로에게 막강한 기반이 되었다. 니게로는 자신이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보다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제 선포를 통해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는 단순히 군사 반란으로 황제를 노린 것이 아니라 동방의 민심과 귀족들의 지지를 얻은 정치적 후보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미 또 다른 유력 장군인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가 군단의 지지를 바탕으로 황제 선포를 한 상태였다. 그는 다뉴브 강변에서 시작해 일사천리로 로마로 진군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를 몰아내고 실질적인 황제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로마 제국은 사실상 니게로와 세베루스 두 명의 강력한 황제가 병존하는 이중 권력 체제로 진입한다. 이른바 내전의 서막이었다. 세베루스는 니게로의 세력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동방 원정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기원 후 194년 이사오라 지역에서 벌어진 이수스 전투였다. 이곳은 과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를 격파한 상징적인 장소로 로마 역사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니게로는 병력 면에서는 열세가 아니었지만 전략적 기동성과 보급, 그리고 세베루스의 기민한 진군 앞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세베루스는 니게로의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책략에도 능했다. 동방 도시국가들과 귀족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하며 니게로의 외교적 고립을 이끌어낸 것이다. 당시 안티오키아는 니게로의 주요 거점이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세베루스 측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결국 니게로는 이수스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퇴각 중 체포되거나 처형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문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나 그는 시리아에서 도망치다 붙잡혀 참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다. 이는 동방의 정치 세력과 로마 중앙 정권 사이의 균열, 나아가 지역 귀족층의 분열과 제국 내 통일성 붕괴를 암시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또한
그의 패배는 세베루스가 로마 제국의 실권을 확실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세베루스 왕조의 출범으로 이어진다. 세베루스는 니게로를 지지한 귀족과 지방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으며 이를 통해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군사 독재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로마는 공화정적 요소에서 더욱 멀어지고 군사력에 기반한 황제권 강화의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다섯 황제의 해는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페르티낙스의 개혁은 좌초되었고 율리아누스의 돈에 의한 즉위는 로마 원로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 와중에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는 질서와 안정을 내세우며 합법적인 황제 후보로 떠올랐지만 결국 군사력과 정치 책략 앞에 무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었으나 역사의 승자가 되지 못했기에 찬탈자로 낙인 찍힌 채 기억되고 있다. 니게로의 패배 이후 세베루스는 남은 경쟁자 클로디우스 알비누스까지 제거하며 유일 황제가 되었고 제국은 다시 한 명의 통치자 아래에 놓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로마의 권력 구조는 더 이상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 군대의 충성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로마 제국은 그날 이후 군인의 충성에 의해 황제가 결정되는 군인 황제 시대의 전조로 접어들었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는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로마의 연대기 속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가 대표한 가치와 시도는 당시 제국이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였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의 짧았던 황제 도전기는 혼란기 로마 제국이 안고 있던 구조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가 표방했던 질서와 정통성, 민심에 기반한 통치는 결국 군사력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비록 패배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지만 그는 당시 로마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었다. 다섯 황제의 해는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로마 제국이 제도적 통합과 정치적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대였다. 이 시기를 거치며 황제의 지위는 점점 정치적 합의보다는 무력의 결과로 결정되었고 로마는 점차 군사 독재의 길로 나아갔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는 그 변화의 문턱에서 최후의 저항자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몰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제도와 법치, 그리고 민심의 기반이 무너진 정치는 언제든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고대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력의 정당성은 언제나 민의와 법적 근거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기반이 무너질 때 역사는 비극으로 회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남긴 니게로의 삶을 되새기며 이 말을 인용하고 싶다. 정의는 때로 패배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시대의 양심을 증명한다. 페스켄니우스 니게로는 비록 권좌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정통성을 추구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 진심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유산이다. What are